젠더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젠더가 어떻게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지 프로이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젠더 공부하시는 분이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에 벌써 젠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남성, 여성으로 이제 태어나요. 이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화 과정, 아빠와의 관계. 그렇죠. 아빠랑 밑에 이제 이디푸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 얘기하겠지만 그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남자, 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젠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타고난 성이 중간에 어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젠더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면은요. 남자아이가 그렇죠. 아빠에 대한 질투.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질투하지 않습니까? 경쟁 상대로 하면서 아빠를 또 동시에 선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동일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향한 사랑.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남자야. 그렇죠. 아빠를 난 질투해.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아빠를 질투해. 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엄마랑 아빠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어떤 남자로서의 젠더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젠더 전문가들, 그 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젠더 개념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용어가 나중에 등장을 한 거죠. 일렉트로 콤플렉스는 이제 여자한테 적용을 했을 때 말하는 거죠.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질투와 이제 그런 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여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섹스를 기반으로 해서 젠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순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부아르. 네, 이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페미니즘의 아주 기본, 어떻게 보면 뿌리이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도 항상 시작을 여기서 하거든요. 봐라,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냐. 젠더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부아르가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죠. 어디 여자의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러니까 자꾸 여자처럼 순종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존재로 자꾸 만드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부아르의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몸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보시면 몸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성은 타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것을 이 사람은 몸의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제한. 이거 벗어나고 싶은 이거. 여성의 몸. 이것 때문에 실제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남자랑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영역에서 왜 여자가 제외된다라는 거지. 이놈의 몸 때문에, 몸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성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한 성으로. 젠더 개념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의 제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섹스를 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출산을 거부하고 임신을 거부하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낙태를 2번을 했고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젠더, 본인만의 젠더를 정체성을 이제 확립을 하라는 것이죠. 섹스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젠더 개념이 이제 은근슬쩍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는 가부장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젠더와 섹스를 분리해라. 여성의 성성을 거부해라. 라고 하는 게 보부아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아까 전에도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섹스와의 관계에서 결국에 젠더가 만들어진 거죠. 섹스가 먼저고 그거의 관계에서. 근데 그 과정 과정에 대한 얘기가 보부아르는 가부장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프로이드는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젠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존 머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60, 70년대 등장을 해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존 머니가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타고난 젠더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일단은 섹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타고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성기를 절단을 하고 뭔가 호르몬을 주입을 하고 뭔가 이제 변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계속 외부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계속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데이빗 라이머가 이 아이가 성기 절단 잘못 그러니까 사고로 성기 절단이 돼서 아예 그냥 존 머니가 그냥 넌 그냥 여자로 그냥
크자라고 해서 이 아이한테는 너는 그냥 여자다라고 그냥 계속 인지를 시켜줬죠. 그러면서 여자의 어떤 행동을 강요했고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했고 계속 외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비로소 얘가 여자로 클 거라고 이 사람은 믿고 그걸 그대로 얘한테 이론을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근데 나중에 14살에 비로소 본인이 이제 아닌 걸 알았죠. 그래서 본인이 다시 이제 남성 이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호르몬도 이제 끊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긴 했지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굉장히 우울증, 순간 갑자기 막 우울증 올라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 머니가 아까 다시 돌아오시면 젠더 형성 과정을 언어 습득 과정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언어 습득이 여러분 외국어 습득을 할 때 12살 넘어가면요 완전 원어민처럼 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12살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2살 넘어가면은 너 여성 남성성이고 이거 확립된다. 빨리 그 전에 여자로 완전 얘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존 머니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존 머니는 결국 젠더라는 것은 이제 외부 환경을 통해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지 본인이 그거를 주장을 했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주장했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밝히려고 했지만 실제 그거는 이제 불가능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남성하고 여성만을 의미했습니다. 뭐 간성 얘기하지만 그 간성도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쵸.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섹스를 기반으로 해서 몸을 남성화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젠더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섹스를 기반으로 한 젠더 형성이 이제 존 머니가 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네. 주디스 버틀러는, 네, 보시면 이제 저희 페미니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에서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일단 그 사람은 이제 정의를 내리 이성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디스 버틀러에 와서는 남자 여자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남자 여자라는 게 없고 남자 여자를 구분짓는 그 성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섹스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타고난 성은 없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또 세 개로 나눴죠. 생물학적인 성,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완전 이제 세 개를 완전 제대로 확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완전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무시하죠. 생물학적인 성은 아주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타고난 성은 없으며, 그렇죠. 반복적인, 후천적인 행위,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젠더 퍼포먼티비티, 그 수행성 이론, 후천적인 행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결과로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물학적인 성은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은 뭐에서 시작해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나온 게 퀴어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뀝니다. 아까 전에는 섹스에서 젠더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으로 비로소 젠더에서 섹스로 이제 옮겨진 굉장히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제 지금 저희 법이 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이 지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결국 이 사람의 이 이론, 근데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적 지향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결국은 정체성을 만드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법을 해체했더니 별의별 진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진이 지금 두 트랜스젠더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성이 지금 법적 여성이 됐고 옆에는 지금 원래 여성이 법적 남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법적 여성인 사람은 성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 여성인 거고요. 이 남성은 아직 지금 자궁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법적 남성인 겁니다. 근데 둘이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지금 법적 남성이 임신을 한 경우. 그 이제 뭐 질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도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제 그냥 법적 여성이 됐으면 전 해군 출신이 이러더라도 그냥 여성과 같이 위에서 파이팅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여성이 엄청나게 이제 두개골 뭐 골절에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실제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예 그냥 두 성 자체를 거부한 거죠. 그 지금 여성인데 지금 수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성인 여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성인 제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마찬가지로 성별 표기를 거부하고 본인이 나중에 크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본인이 선택하게. 이제 이런 뭐 워낙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뭐 워낙 많습니다. 네, EBS에서 LGBT들이 버젓이 등장을 하지 않나. 이제 뭐 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성별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면서 계속 성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라는 그 인터넷 그 드라마였는데 JTBC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동성애 사랑을 그렸는데 한 명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플러스 소아성애. 그러니까 버젓이 지금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안방 TV에도 등장을 하겠죠. 네, 근데 젊은 애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던, 왜냐면 너무나도 미남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에 엄청나게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근데 비로소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될 시점에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유엔이 엄청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어서 안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조금만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놓고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유엔에 엄청난 개입이 있습니다. 매년 너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보도록 유엔의 만행을 저희가 하나씩 샅샅이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유엔에서 탈퇴를 하든지 뭐 지금 EU에서 탈퇴하고 막 그런 브렉시트 진짜 뭔가 탈퇴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선언을 하기 전에 저희 그 지도자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와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자체가 얼마나 바뀌는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언제부터 유엔이 시작이 됐는지, 네, 1945년에 유엔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바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진정한 인권을 찾아주자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그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 존엄성을 강조를 했고 그때 남자와 여자의 이제 결합으로 인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게 거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9년도에 한번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엔 인구기금이 하나 창설이 됩니다. UNFPA. 유엔 인구기금이 뭐냐면 인구. 그 당시 한참 지금 저번에 IPPF 말씀을 잠깐 이제 들었었는데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이제 세계 최대 낙태기구 아닙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라고 하지만 그것도 낙태입니다.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써도 그건 낙태는 낙태인데 가족계획연맹이 엄청난 기금을 지원을 하는 곳이 UNFPA입니다. 그리고 지금 UNFPA와 관련된 많은 엄청난 NGO들과 그런 거구들이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그 빌 멜린다 게이츠에서 엄청난 이제 기금을 이제 여기다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 UNFPA에서 저희 나라에 그때 낙태 한참 저희가 그 산하 제한 할 때 저희 완전 거의 100%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들한테서. 저희는 모르고 지원을 받고 이제 산하 제한을 했죠. 저희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지원을 70년대 초까지 이제 계속 지원을 저희가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비로소 WHO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결국 유엔의 한 전문기구인데 다 유엔 산하입니다. 동성애를 이제 정신질환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를 시킨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저희가 이제 덜컥 이제 대한민국 유엔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유엔을 가입을 하려고 시도는 계속 많이 했어요. 근데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우리가 유엔 가입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91년.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제 순위 11위라 그래서 이제 경제 순위에 따라서 분담금이 다른데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가 770억을 들이면서 지금 계속 지금 잔소리를 듣는 거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해? 계속.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 해? 계속. 이제 모든 법이 다 유엔에서 지령이 내려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 굉장히 유명한 꼭 알아야 될 세계 국제인구개발회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페미니즘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카이로에서 이때 이제 낙태와 관련된 그 산하 제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억제 정책을 벌인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근데 이때는
인권이다 이거는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 성과 재생산권, 재생산 결정권 이거는 인권이다. 그래서 완전 패러다임을 변경을 하고요. 낙태라는 단어를 생식 보건 서비스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를 써줍니다. 이 보건이라는 게 결국 낙태 행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낙태의 피임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개 중에 굉장히 힘들게 잘못 낙태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고생하는 소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봐라. 그러면서 전체 다 낙태를 막 굉장히 조장하는, 네. 그때가 1994년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도 계속 산하 제한은 하고 있지만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모양만 바뀐 거죠. 그거에 이제 교황청하고 이슬람 국가, 낙태 반대 국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젠더 반대도 같이 들어가는데, 낙태 반대와 함께. 네.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94년도에 같이 등장했고요. 95년도에 인권 계속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성의 인권.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봤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여자의 권리는 뭐 인권이고 왜냐면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밀기 시작을 했고, 그 인권에는 당연히 성과 재생산권, 그렇죠. 낙태할 수 있는 권리, 피임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권리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젠더라는 개념이 공식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성평등, 성인지, 그렇죠. 그리고 성관점,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도 조용히 언급됩니다. 한번 제가 보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레즈비언, 페미니스트가 이 당시에 와서 본인의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온 단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근데 그 당시 워낙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묻혔지만 은근슬쩍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을 뿐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주류화를 이제 온 나라, 그렇죠. 가입국들에게 그거를 이제, 강요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유엔에서 계속 왜 인권위원회 안 만드냐 계속 공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정권, 이제 보수 정권에는 아마 그거를 이제 딱 덥석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하에서의 어떤 그런 내분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독립하여.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부 어느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무소불위 독립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근데 지금 현재 정권, 우리 대통령께서 이 국가인권회 이 법을 헌법과 같은 레벨로 등극을 시키겠다라고 최근에, 그때 국가인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욕자카르타, 저희 그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문가이시죠.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에서 실제 결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거를 이제 인권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유엔 앞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유엔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이미 유엔의 흐름이 얘네들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 발표하자마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 세계에 다 공고, 회원국들에게 빨리 제정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착하죠. 곧바로 받아서 우리나라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이 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딱 포함시켜서 우리가 진짜 이게 뭐야?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유엔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와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이게 채택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여러분 찬성 반대표를 보시면 반대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반대가 19표, 찬성이 23표, 기권이 3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랑 기권을 한꺼번에 보시면 22대 23이거든요. 간신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엔이면 많은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되겠거니 하지만 이미 이런 게 되기 전에 벌써 서방 국가, 북미와 NGO 단체들이 이미 사전 그런 작업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젠더도 그 당시 젠더 용어를 만들 때 제3세계 나라들은 이게 뭐냐, 이거 안 된다, 젠더가 무슨 뜻인데? 라고 했지만 서방에서는 이미 걔네들끼리 벌써 입을 맞춘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해야 된다, 이거다 하면서 그냥 강제로 밀어붙인 게,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그게 완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기관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NGO 기관들의 그 파워가 엄청나게 센 것 같아요. NGO랑 그 진짜 정식 기구 막 이제 따로인데 NGO의 파워로 인해서 유엔의 흐름이 막 바뀌고, 네. 그 NGO 기관과 관련된 그 돈줄을 또 이제 전 세계 그런 굵직굵직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또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유네스코, 이제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유네스코도 결국 유엔의 산하 그 전문 기구죠. 그 교육과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과학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이제 성교육 가이드를 발간하고 18년도에 비로소 개정을 했지만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 나온 게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교육이 포괄적이라니까 굉장히 좋지만 결국 이들은 다 가르치자는 거잖아요. 그 성행위, 그렇죠? 그런 것들과 이제 뭔데 젠더 교육 이제 그런 걸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시작은 안 했지만 흐름상 여기에는 그 젠더에는 벌써 이미 다양한 성을 의미하는 게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시기적으로 벌써 이미 유엔에서는 90년도에 벌써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성도덕이나 순결이나 그런 거는 완전히 절제한, 배제된, 그렇죠? 배제된 이제 그런 성행위 중심, 그렇죠? 그런 중심 교육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거를 이들은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리, 인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거기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모든 행위에 성행위도 괜찮은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안 돼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아, 뭐 성교육 센터에도 보면은 맨날 이거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의하면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8번째 발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유엔이 인권을 굉장히 강요하는데 굉장히 왜곡된 인권을 강요합니다. 한번 여기가 인권 조약들과 그 조약을 이제 관리하는 그 위원 그 조약 그 기구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94년에 LGBT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1994년에 LGBT 권리를 인정을 한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CCPR 그때 처음으로 동성애 차별법은 인권 침해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 권리를 처음 언급을 했어요. 그거를 딱 받아서 유엔 인권이사에서 동성애 권리를 인정하자 해서 1994년부터 동성애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됐고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은 이제 저희 나라가 1984년도에 이제 비준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희가 이제 보면 몇 가지만 보면 생식 건강의 권리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 그건 낙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장하라. 이거는 이미 1979년부터 이미 계속 그걸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이들의 논리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생명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너네들이 안 해준다라는 것은 여자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까 결국 생명권을 위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권, 생명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기본권, 생명권.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헌법도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네. 그 다음에 밑에 아동권리 협약을 저희들 1991년에 이제 비준을 하는데, 네. 저희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규율과 통제는 없고 권리만 있습니다. 뭐 하지 않을 권리, 받지 않을 권리, 부모님의 어떤 그것도 받지 않을 권리,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기서도 낙태, 안전한 낙태를 받을 권리, 이제 그런 것들 다 권리로 지금 다, 이제 둔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ICCPR에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냐 얘기 한번 했고요. 또 군형법, 동성간 성행위 그 폐지 뭐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여기에서 ICCPR에서 그거 폐지하라고 여기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장서서 그걸 없애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희가 유엔의 굉장히 지령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얼마나 매년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7년 2007년도에 비로소 저희가 처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을 때였거든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빨리 채택해라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는 게 한국은 왜 단일민족 그러냐.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다. 그러면서 인종우월주의를 조장하니까 그거 없애라. 그러면서 난민들도 수용해라. 라고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을 삽입을 한 그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라. 그리고 또 2009년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조약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어떤 협약을 계속 맺었는데 그 협약 기구가 계속 왜냐면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한 4년에 한 번씩 얼마나 잘 이행을 했는지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쫙 모니터링하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아직 안 돼 있네? 이거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4년에 한 번씩인데 조약이 얼마나 많이 저희가 이제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얼핏 보면은 매년 뭔가 이제 계속 간섭을 받는 것처럼 느끼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그걸 위해서 770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을 해놓고 왜 폐기 처분 그냥 됐냐. 그러면서 빨리 제정을 해라. 그리고 또 2011년에서도 역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빨리 성적 지향 언급해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을 해라.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서는요, 좀 또 다른 이제 말이, 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학생 그 인권 조례 그거 이제 제정 그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인권이사에서도 이제는 차별 그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률도 거기다 넣어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와서는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그 적절한 처벌도 넣어라. 적절한 처벌도 넣고 효과적인 뭔가 구제 수단도 거기다 같이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이제껏 안 되는 거야?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그 인식이 지금 안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자꾸 인식을 제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 우린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막 그런 게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 이제 계속 저희에게 간섭해 들어온 결과인 거죠. 2018년도에서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계속 한번 얘기됐고 2019년도에서도 계속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왜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됐냐. 거의 매년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자꾸 간섭을 받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끝까지 갈 것 같고 저희가 진짜 여기서 탈퇴하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 저희가 무슨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이건 계속 갈 싸움입니다.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뭔가 이제 사단이 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이건 계속 갈 싸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동성애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이슬람들과의 싸움으로 계속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청색깔 보시면 이제 북미, 남미, 그리고 서유럽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된 상황이고, 저희 나라도 지금 은근슬쩍 파란색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붉은색은 그러니까 동성애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법인 나라가 거의 보면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 아니면 저 베이지색은 상관없는 국가지만 공산주의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지배적인 국가.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아니면 공산주의. 그리고 그냥 이 세 개가 그냥 다 그냥 완전 장악이 된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게 맞구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냥 완전 다 뒤집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 미국은 뭐예요? 미국이요? 미국이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지금 저기별로 다르잖아요. 주별로. 모든 주가 다 합법화시킨 게 아니라 어느 주는 합법하고 어느 주는 합법화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흰색부터 이제 합법화 그 정도가 돼요. 비율 같아요. 비율.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국은 모든 게 다 합법화가 안 돼서 그런, 제 생각에는 파란색은 아니더라도 청색, 그 하늘색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일가라는 데가 동성애 그 굉장히 옹호기구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을 저도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앞장서고 있는데 흰색일 리는 없고. 네네네. 색칠 빼먹은 색칠 빼먹었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유엔이 얼마나 인권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저희가 너무나도 지금 잘 봤는데, 그 인권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크스 말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결국은 언제부터 인권이 이제 인권 하냐면 도덕이 완전 상실하면서 동시에 같이 인권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 왜곡된 인권 개념이. 그래서 이제 도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고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의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네 다 하지만 결국은 주인은 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일단은 십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어떻게 도덕의 어떤 기준을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선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뱀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의 기준이 지금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네가 선악의 판단의 근거를 니네가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나오는 게 결국은 도덕적 상대주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2장, 3장에서 누가 선악의 기준인지, 도덕의 기준을 누가 제시해 주는지,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근데 하나님의 도덕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도덕을 없애자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마르크스. 그쵸? 그때 보면은 진리를 폐기하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니체. 그렇죠? 신은 죽었다라는 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 진리와 도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니체죠. 결국 니체부터 도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이제 상실하는, 도덕성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과 윤리가 억압을 받으면서 이제 왜곡된 인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유가 되니까 자유는 다 곧 권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인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인권이 차이가 한번 보시면,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은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주신 권리입니다. 그렇죠. 다 존엄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선악의 기준은 나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국한된 인권인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즉 저희는 죄를 짓는다, 그리고 타락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권은 타고난 권리라고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한 것이죠. 하지만 왜곡된 인권을 한번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쵸? 아까 전에 인간이 기준이 되니 계속 바뀌겠죠? 근데 이게 지금 집단적인 권리가 됩니다. 내 인권만 중요해. 그렇죠. 상대방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나오는 이제 인권인 거죠. 좀 이따가 제가 또 정리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집단적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주의. 그게 공산주의의 또 다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억압으로 봐요. 그렇죠. 억압이죠. 성적 억압. 그렇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들은 인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 질서가 하나의 억압이에요.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기준 자체가 억압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자, 그걸 해방하자,
한 게 이들이 이제 외치는 인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를 자유, 해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죄, 타락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크시즘에서 한번 좀 정리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크시즘은 마르크스는 모든 걸 다 대립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 그렇죠. 대립관계. 근데 이 대립관계가 결국은 갈등 구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국은 억압합니다. 후기 구조주의에서도 그랬잖아요. 뭔가 하나가 뭐 하나를 지배한다. 네, 억압자가 여기서는 근데 악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집니다. 마르크스도 그 있는 자들을 악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선인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피억압자가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악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네, 억압에서 해방을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억압자를 물리쳐야죠. 그것을 이들은 해방이다, 자유다, 평등, 그게 곧 인권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인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인권이라는 게 소수자들, 그렇죠? 사회적 약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 political correctness, 그렇죠?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이 정치적 올바른 거는 옳고 그름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른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올바를 수가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올바름가 정치적으로 올바랐다는 그 개념 자체가 두 개 개념 자체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 개념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떤 게 인권입니까? 억압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서 해방이 되는 게 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왜곡된 인권 운동인 거죠. 여성 해방 운동, 뭐 히피 운동, 68 혁명 다 전통에서 해방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히피 운동에서 사랑하라, 전쟁하지 말고 성도덕에서 뭐 해방이 되라. 그렇죠? 여성 운동, 가정에서 해방하라. 그렇죠? 그거 다 억압이고 도덕을 어떻게 보면 도덕의 근간이잖아요, 가정이. 그렇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런 인권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운동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피억압자와 억압자의 대립구도를 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지배자. 네, 항상 악인이에요. 항상 어른, 저 사진도 보시면, 아니면 남성, 아니면 내국인, 고용주, 선생님, 부모님, 지배자. 이들은 이제 악이죠. 악인. 그러니까 이들은 억압과 혐오와 차별의 주체. 그러니까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억압자들은 어때? 피해자들은? 그들은 이제 피해자인 거죠. 피억압자들은 여성, 학생, 아이들, 외국인. 그러니까 이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하면. 이상한 프레임, 이거 벌써 아까 전에 그 굉장히 마르크스에서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나다움, 그 여가부에서 나온 나다움 어린이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가족 인권 선언,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책을 4권을 이제 거기서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엄마 인권 선언이거든요. 엄마 인권 선언의 15조에 보면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안 가져도 되는, 아이를 없애도 되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도 권리가, 왜냐면 사진을 보시면 여자 둘이서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권리가 되는 거고, 간통도 권리가 되는 거고, 낙태도 권리가 되는 거고, 이혼도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한 이 자유를 그냥 이들은 다 권리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옆에는 아들 인권 선언에서 나온 책인 건데 15조에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아들 인권 선언.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남자아이 둘이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도대체 남자 둘이서 남아서 뭘 하려고 하는, 너무 이제 그 설정이 굉장히 동성애적인 어떤 그 코드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아들, 딸의 동성애도 권리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권리인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굉장히 막시즘에 기반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전에 인권의 개념을 여기서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페미니즘은 당연히 남성 대 여성의 대립구도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자 대 비이성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이성애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악인이 되는 거죠.
이성애를 굉장히 강조하는 기독교인은 정말 악 중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인권은 누구의 인권? 네. 피지배자, 억압된 자들의 인권, 그러니까 여성. 아니면은 뭐, 그 문화 막시즘 같은 경우는요, 억압자가 누가 되냐면은 지배계급, 뭐 선생님, 권력자, 자본가, 부모.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억압자들이며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는 인권 조약, 아동 권리 협약을 저희가 맺었죠. 그 결과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이제 법과 교권과 가정, 부모와의 관계 이제 질서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페미니즘, 네, 여성 차별 철폐 협약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낙태, 이제 저희가 아마 낙태가 이제 계속 저희가 싸우고 있는데 아마 이거 관련해서 유엔에서도 계속 개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이 이걸 권리로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관통죄도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항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이제 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요. 이데올로기 계속 지금 저희가 위에 저번 시간에 페미니즘 쪽을 한번 봤고 오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쪽을 봤는데 각각의 얘네들이 이제 네, 위에서는 마르크스에서 이제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에서는 인권, 평등, 이 자유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많이들 보셨습니다. 그다음 밑에서는 이제 다양성, 상대성, 주관성 이런 단어가 이제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네, 결국은 도덕이 기본적으로 와해가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가정이 해체가 되고 기독교가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